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정 고혜림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오늘도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진현, 전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3월 21일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을 유지하긴 했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 다우존스는 0.03%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41,953.3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3%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7,691.63포인트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22% 밀리며 5,600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하며 노동시장이 기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3천 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주보다 2천 건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 전망치인 22만 4천 건을 1천 건 정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189만 2천 건으로 집계됐고 직전주 수정치와 시장 전망치를 각각 3만 3천 건, 2천 건 상회했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등 이중 책무 달성을 위해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열린 FOMC 정례 회의에서 해고와 고용이 모두 낮은 상황이라며 고용 시장의 균형이 잡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현지 시간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이 기준금리를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1명은 0.25% 인하에 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일본은행도 미 연준과 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러한 예측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유럽연합 내에서 회원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맞서 EU는 미국산 위스키에 오토바이에 50% 관세를 매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유럽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는데요. 이에 EU는 추가 보복 조치를 계획 중이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은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총리는 EU의 대응이 잘못된 목표를 겨냥했다고 지적했고 이탈리아와 아일랜드도 무역전쟁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 EU가 단합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산업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끌어내고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 및 지불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해 더 큰 개인정보와 보호와 안전, 그리고 보안과 부를 증진할 수 있다며 달러로 담보한 스테이블 코인 활용 계획을 언급하며 가상화폐 진흥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집권 2기 이후 가상화폐 전략 비축 관련 행정성명 서명, 정부 규제 완화, 입법 요청, 그리고 100억간 디지털 자산 서밋 개최 등을 언급하며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규제 정책을 비판했고 우리는 함께 미국을 비트코인 슈퍼파워이자 세계 가상화폐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며 언급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까지 만나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날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 머무르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M7 기업들이 혼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부를 켜낸 엔비디아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기존 양자 컴퓨터 실용화 부정 발언을 철회하고 보스턴의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 대표들과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업계의 오류 수정 기술 개선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결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젠슨 왕의 발언으로 엔비디아 이번 장에서 0.86% 상승하며 시총 2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테슬라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0.17%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46,000대가 리콜됐다는 소식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TV 방송에 출연해 머스크를 극찬하며 이 주식이 이렇게 싸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다시는 이렇게 싸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39%가량 하락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온 이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계속해서 테슬라에 힘을 실어다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애플은 AI 개발 지원을 만회하기 위해 이례적인 경영진 개편에 나섰습니다. AI 음성비서 시리 출시를 연기한 이후 주가가 연일 약세를 보였는데 이에 AI 부문 책임자인 존 지아난드레아를 마이크 로겔 비전 제품 그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53%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구글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오가 19일 알파벳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경고했었죠. 향후 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인 우리 돈 약 51조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 소식에 구글 0.74% 매물이 출회되며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25% 떨어지며 시총 순위에서 엔비디아에게 자리를 내어줬고요. 아마존 역시 0.3% 하락세 보였습니다. 반면 메타가 0.33% 상승부를 켜내며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섹터별로는 은행주와 헬스케어단이 그래도 상방을 견인해주며 이렇게 뉴욕 증시 마무리됐습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투자 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관세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 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FOMC의 결과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분을 오전 중에는 켰었는데 뉴욕 증시 오후 들어서기 전에 상승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일 4월 2일까지는 조금은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는데요. 앞으로 또 주가 추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매번 어떤 기업을 소개를 할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자, 어떤 기업 오늘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HLB 그룹 가지고 왔습니다. HLB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지금 시총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HLB는 글로벌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요. 오늘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암 신약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특허권을 HLB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가 해당 신약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또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리보세라닙 플러스 캄렐리주마비라는 간암 1차 치료제, 또 글로벌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요. 2023년 5월에는 미국 FDA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의 국내 기업이 항암제 분야에서 FDA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었는데요. 시장 규모가 매우 큰 간암 분야여서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병용물질인 카멜리주마베의 간암 분야 글로벌 판권을 인수하면서 매출의 다변화를 꾀했는데요. 신약 개발 산업 이외에도 각종 감염증에 대한 진단 의료기기, 또 위생용품, 여성 케어 제품 등을 개발하는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회사로는 미국 기업인 엘레바, 이뮤노빅, 또 국내 기업으로는 HLB 인베스트먼트, HLB ENG가 있습니다. HLB 그룹 내 실질적인 지주사로서는 HLB 생명과학, 또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HLB 파나진, 이노베이션, HLB 바이오스텝,
HLB 글로벌, HLB 사이언스 등 8개 상장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22일 기준 하한가를 직행했는데요. 그 이유는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 승인이 다시 한번 불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승인으로부터 보안 요구서를 제안받으면서 신약 허가가 불발됐고요. HLB는 중국 항저대학과 빠르게 FDA와 접촉해서 보안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FDA 승인이 불발되었는데요. HLB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HLB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HLB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새벽에 전해진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일제히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한가까지 간 그러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뉴스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이제 뉴스에서도 어떤 경제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브로드컴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HBM3 시장에서 기술 부진으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에 밀렸던 이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각오 아래 경쟁력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브로드컴의 HBM3 8단 퀄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으며 브로드컴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HBM3 속도를 달성함으로써 공급망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칩 설계와 납품을 주력으로 하는 브로드컴은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용 칩 설계 사업을 확대하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이번 삼성전자의 공급 진입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3 개선 제품 샘플을 공급하며 퀄 테스트 통과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영현 부회장은 고객 피드백을 반영해 제품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젠슨 엔비디아 CEO 역시 이 삼성전자의 참여에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감사 의견 적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 존속의 불확실성을 지적받은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인 KR모터스와 부산주공은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으나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기재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삼화전자공업, 수성웹툰, 원팩, 엑스플러스와 나노브릭, 한송나노텍, 네오텍, 그리고 텔콩 RF제약과 비츠로시스, 코이즈 등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 검토 후 재무 건전성이 불실할 경우 계속 기업 불확실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금감원 분석 결과 이들 기업은 상장 폐지 확률이 6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주공은 지난해 12월 31일 결산 결과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57억 3,400만 원 많았으며 산업단지 부동산 매각을 통해 차입금 상환 계획을 내놨으나 감사인은 매각 여부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에 불확실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래 정지 상태인 위니아 에이드는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감사 의견이 거절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일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독과점 규제에 관련해 플랫폼법 등을 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며 향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응할 정부 예산과 조직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준비 중이며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시정 조치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IT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000억 원대 과징금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사례가 있으며 넷플릭스 역시 이 과세 당국과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양국 경제 현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빅테크가 주도하는 양자 컴퓨터 개발 전쟁에 엔비디아도 뛰어들었습니다. 2달 전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구글 등 경쟁사들이 잇따라 연구 성과를 내놓자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19일 미국 보스턴에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해 양자 컴퓨팅 발전을 위한 기술 제공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연구에 들어가며 하버드대 양자 이니셔티브, 매사추세츠 공대 엔지니어링 양자 시스템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퀀티넘, 퀀텀 머신, 큐에라 컴퓨팅 등 양자 컴퓨팅 기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큐와 AI 가속기 GB200, NVL 렉스케일 시스템을 공동 연구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일반 컴퓨터로 수천 년이 걸리는 계산을 몇 초 안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신약 및 재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편 젠슨 황 CEO는 이날 삼성전자가 주문형 반도체와 메모리를 결합하는 데 탁월하다며 엔비디아 블랙의 울트라용 고대여품 메모리 제조 참여를 기대하는 뜻도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CBS 뉴스는 관광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와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 심화와 기타 요인들이 지적됐는데요. 특히 캐나다에서의 여행객 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 수는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냉랭해져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와인을 대형마트에서 철수시키는 등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여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2월에는 국경을 넘는 자동차 여행객 수가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투어리즘 이코노믹스 대표는 캐나다인들이 미국 대신 카브리해 라틴 아메리카로 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미국으로 향하는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무역 갈등으로 반미 감정이 커졌고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이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요 항공사들은 올해 수익 전망을 낮춰잡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 전해주신 내용 중에서는 이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협력,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 어떻게 또 협력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앞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증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는 모두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해주면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2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64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딱 전형적인 전략 후강의 모습 보이면서요. 이 장중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8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장중 내내 수급의 탄력을 키워왔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만이 4천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파란불 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장중에 좀 플러스로 가려나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힘을 잃으면서 0.7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719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고요.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와는 정반대의 모습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포지션 나타났지만 물량이 좀 크지는 않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L7B 같은 큰 종목이 하한가를 맞이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대 상승을 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에 이 투자 심리가 쏠린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GTC 2025 행사가 계속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도 특히 삼성전자에 몰리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여졌고요.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총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혼조세 보인 모습이었는데요. 아까 저희가 HLB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한가를 맞으면서 지수를 강하게 눌러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 밖에도 그룹주들 오늘 급락을 하거나 하한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제약바이오 업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계 최초의 골반 저렴 근본 치료제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요, 좀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선방해주는 하루, 코스닥은 하락했던 하루,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자세한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저희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두 분은 쇼핑하실 때, 장 보실 때 어디 이용하시나요? 저 쿠팡이요. 오, 보통 네. 이렇게 온라인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앵커님은 어디 사시나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사태가 안 좋은 홈플러스를 이용합니다. 저도 집 앞에 홈플러스가 가까워서 자주 네. 이용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원래는 온라인을 많이 이용을 하다가 네. 최근에 제가 이 마트를 가보니까 신선 식품들이 네.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고기나 뭐 육류 제품이나 뭐 생선 같은 거 살 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저는 이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봅니다. 이 마트가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여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마트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 긍정적인 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마트의 1분기 영업이익을 1,446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31.9%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점포 폐점과 할인 축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 내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병주 연구원은 홈플러스의 파산 여부는 불확실하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변화가 이마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있더라도 매장 효율성 개선과 알리바바와의 합작법인 설립 등으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기분 좋은 소식에 이마트 오늘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시가로는 0.63%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출발을 했는데요. 강한 반등세 보이며 고가로 이제 8.2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강세를 그대로 좋은 흐름 유지해가며 종가로는 6.49%
올라와주며 83,7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차트로 보시면 이마트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올해 들어서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등락은 있지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이 신선식품을 필두로 계속해서 선방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차트를 보셨겠지만 2월 이후에 조금씩 우상향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작은 이슈지만 이마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큰 이슈는 아닌데요.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중국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중국은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중국은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왜 안 가보셨죠? 사실 제가 여행을 갈 때 언어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영어는 어떻게든 좀 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어는 제가 아직은 엄두가 안 나서 근데 네. 그 나라 언어를 다 알아야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왜 중국을 안 가셨나요? 저는 기회가 안 닿았던 것 같아요. 일본까지는 가봤는데 중국은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 그쵸. 네네. 많은 분들이 중국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 여행으로는 그렇고요. 아마 단체로는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 말부터 중국에 대한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자 면제를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게 이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인데요. 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에게 한시 비자 면제 3분기 중으로 시행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중국에서는요,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무비자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이에 호응을 하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쪽으로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안에 한한령과 더불어서 같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어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 부처의 인물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방한 관광시장 글로벌 성장 전략이라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는요,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다음 달 중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발표한 이후에 선반기 중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일단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내용을 내놨는데요. 이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중국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20대에서 30대의 개별 관광객을 유치를 할 예정이고요. 2선, 3선 도시를 겨냥해서는 스포츠라든지 미식, 뷰티 이러한 쪽으로 이 테마성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을 쓸 것이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뿐만 아니라요, 일본 쪽으로도 새로운 내용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은 기존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은 20대에서 30대 여성이 가장 많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타 연령층과 남성 관광객들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일단 일본인의 3대 선호 테마 쇼핑, 미식, 뷰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패션과 스포츠, 또 중장년층은 미식과 자연 등으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면세점 테마, 여행 테마, 그리고 화장품 테마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콜마 B&H 3%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또 중소형주이긴 한데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후반 들어서 좀 힘을 잃으면서 1%대 마감, 한국화장품 2%대 마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가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자, 진연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연일 들어서 이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 코스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어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이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첨단 패키징 연구 개발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은 최근 반도체 연구소 내 패키징 개발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기존 패키지 개발실 인력을 재편해 칩 패키지 개발실 팀을 신설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송호건 부사장을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올해 상반기 신입 공채 직무기술서에도 패키징 관련 업무가 추가되는 등 반도체 후공정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후공정 전문 기업이 이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하나마이크론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퀄컴 등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반도체 칩의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팬아웃, 2.5D 그리고 3D 패키징 등 첨단 공정 기술 개발과 해외 생산기지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하나마이크론은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부터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0.49%로 상승 출발을 하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며 15.32%까지 고가 치솟 잡고요. 조금 살짝 내려왔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9.86% 상승한 13,480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후공정 쪽을 담당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10시경 정도의 VI가 발동되기도 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하락한 테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까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HLB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전해진 소식이었죠. 이 FDA 허가가 불발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발이 된 게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 5월 정도에도 한번 불발이 됐던 경험이 있어서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역시도 이 가남시냐 리보세라닙이 이 허가가 무산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당시에도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맞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그때 하루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날까지도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오늘 HLB가 하한가를 맞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 추가 보완 요구가 언제 해결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인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두 번째 보완 요청서를 받았다라는 공지가 나왔고요. 작년 5월에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듯 작년 5월에 시가총액 6조 원이 증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장 초반부터 그룹주가 일제히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보완 요청서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신약을 품목허가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요, 이 제출된 서류나 자료가 좀 미비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해주고 다시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통지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도 하한가 맞았고요. HLB 생명과학, HLB 제약이 모두 하한가를 맞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상장된 계열사가 줄줄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지만 그 첫 번째 때와는 다르게 빠르게 복구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추가로 보완을 한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아까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1차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5월까지는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7월에는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또 흘러갈지, 신약이 허가가 정말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1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기다려온 만큼 꼭 성공하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락한 테마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한 번 하락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오늘 하락을 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상승부를 켜내기는 했지만 모든 종목들이 좋았던 건 아니죠. 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은 종목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장중 최저가는 60만 8천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체 증자금 중 1조 6천억 원은 해외 공장 설립 및 방산 협력을 위한 해외 지상방산 거점 투자에, 그리고 9천억 원은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설 및 주요 방산 사업장 설비 운영에, 8천억 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해양방산 그리고 조선해양 생산 거점 확보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주 배정은 내달 24일, 구주주 청약은 6월 3일부터 이틀간,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은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1999년 이후 가장 최대 규모인 만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지켜볼 예정이고, 또한 증자 규모의 타당성과 중요 정보의 충실 기재 여부 등 면밀하게 검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점 투자자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작부터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13.16% 떨어진 채 시작을 했고요. 60만 8천 원, 15.79% 최저가를 찍기도 했지만요. 종가로는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모습 보였습니다. 13.02%, 62만 8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화그룹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가 되면서 하나그룹 시가총액 오늘만 해도 6조 원 가까이 증발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하나솔루션 등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유일하게 좀 살아남은 종목은 하나엔진입니다. 장중 내내 파란불 켰었는데 막판에 1%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앞두고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840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호재로 그나마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한화그룹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테마와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오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1월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터는 시행될 때까지 20년이나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한가를 맞는 등 정말 악순환이 지속됐습니다. 과연 젠슨 황 어떤 사람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및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과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기술을 선도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또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기업인데요. 젠슨 황은 미국의 기업인이고요.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귀화한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또 반도체 칩 설계 제조 기업 엔비디아의 공동 창업자이며 초대 CEO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993년 4월 5일에 설립이 되었고요. 설립자는 젠슨 황, 또 크리스 말라초프, 커티스 프리엠 3명이 공동 창업주입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 분야는 GPU, AI 딥러닝, 자율주행, 또 클라우드 컴퓨터 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이후로 AI 광풍이 불었었는데요. 핵심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혜보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1년의 주가는 197%나 상승했고요. 2024년 6월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80%가 넘으면서 그렇게 마진을 많이 붙여도 팔아도 없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를 만들어낸 젠슨 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CEO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AI 기업이죠. 딥시크가 나왔었는데요. 저비용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엔비디아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 18%까지 폭락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최대 하락폭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자산 가치도 하루 만에 198억 달러나 감소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선도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네,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소개를 네. 해드렸잖아요. 특별하게 한 번 더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젠슨 황 CEO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제가 봤는데 양자 컴퓨터 20년 걸릴 거다 이거에 대해서 내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중요한 인물이니까 네. 복습의 의미로 네, 또 네.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젠슨 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 이번에는 리포트 알아볼 시간입니다. 항상 너무 꼼꼼하고 이해하기 쉽게 리포트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있으실 전기차, 또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전기차 이야기 한창 많이 나왔을 때 투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의 비아디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 테슬라는 연이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두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현 아나운서 오늘도 잘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전기차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혹시 두 분 아나운서님은 전기차 시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승이요? 한 번도요. 네.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타본 적 네. 없어요? 부모님 저는 테슬라는 탔는데 제가 운전을 한 건 아니고 옆에 조수석에 탔었거든요. 네. 근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좋은 점은 어떤 장점을 느껴보셨나요? 장점은 굉장히 조용하고 이 엔진에 소음이 없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갈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그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해야 좋다고 해서 빠르게 안 가고 한 뭐 80, 90 정도로 찬찬히 오래 가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차를 잘 몰라서 네. 뭐 시승감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못 느꼈지만 가장 좋았던 부분이 아무래도 주유할 때 이 주유비가 절감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전기차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번 전기차, 오늘은 제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테슬라와 비아디의 경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전기차 업계는 테슬라가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 틈을 타 중국의 비아디가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까지 살펴보면서 두 회사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고래 싸움, 후진 중인 테슬라와 고속주행 중인 비아디라는 제목의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먼저 테슬라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판매 부진과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테슬라의 2월 소매 판매량은 전월 대비 26%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38% 감소한 8만 7천 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1, 2월 누적 판매량도 전년 대비 27%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1월 유럽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독일 시장에서는 1월 마이너스 60%, 2월 마이너스 76%라는 극심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론 머스크가 독일 선거 기간 동안 극우 정당인 AfD를 공개 지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AfD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뜻으로 독일의 경우 우익 포퓰리즘 그리고 국민 보수주의 정당이며 추가적으로 유럽 회의주의와 친러시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미국 정부 산하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대규모로 공무원 해고를 단행한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머스크의 행보에 반발한 소비자들은 테슬라 테이크다운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차량에 방화를 저지르고 테슬라 간판에 나치라는 문구를 적는 등 거센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반등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테슬라는 현재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3월부터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주니퍼를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량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1개월간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주고
향후 유료 구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는 최근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차량 호출 시스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차량국과 공공시설위원회가 추가 승인을 거치면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유료 승객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6월 중으로 보다 저렴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고가 모델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6월을 기점으로 테슬라는 저가 차량 출시, 그리고 비감독 자율주행 도입, 로보택시 서비스 개시라는 세 가지 주요 전략을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위기를 겪고 있는 사이 중국의 비아디는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1, 2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67만 3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도 45% 증가한 27만 5천 대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아디 계속해서 공장도 늘려가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헝가리에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는 2025년 10월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터키 공장도 2026년 3월부터 가동할 계획이고요. 뿐만 아니라 독일의 세 번째 유럽 공장 설립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비아디는 테슬라와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기능을 3등급으로 나누어 무료 제공하는 건데요. 이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8,000에 판매하는 것과 대비되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비아디는 자사전기차 21종에 스마트 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심지어 10만 위안, 우리 돈 약 1,850만 원대의 보급형 모델에도 고속도로 자율주행 및 자동주차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린 이유 중 하나기도 했던 초고속 충전도 이 비아디의 상승을 견인했던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속도가 10분 충전으로 275km 주행 가능인 것에 비해 훨씬 더 앞선 기술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6월 이후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델 Y 페이스리프트 저가 차량 출시, 로보택시 서비스 도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테슬라와 비아디 경쟁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누가 미래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경 아나운서, 오늘 장 네.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오늘 장은 아마 HLB의 하한가가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한 줄이 그건가요? 네, 그것도 제가 처음 오늘 출연해가지고 많이 떨렸는데 좀 괜찮았나요? 네. 소감이 또 오늘 네. 한 줄평인가요? 네, 제 한 줄 소감과 이제 네. HLB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떨리는 마음을 네네.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럼 진현 아나운서는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번 장 웰컴 삼성전자라고 좀 추려보고 싶은데요. 드디어 이 HBM과 이 메모리 시장의 개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우리 국내 기업을 지속해서 관심 있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해도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가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훈풍, 오늘도 행복,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